일단 숙부들에게 별명을 하나씩 지어줘요. 당연히 이렇게 황제의 아들들이니까 왕 칭호를 받았을 거잖아요. 상동왕 유욱은 좀 몸이 뚱뚱했대요. 그래서 돼지왕이라고 불렀고요. 건왕왕 유휴인은 인상이 좀 험악했나 봐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닌데 얼굴이 험악하다고 해서 살인마왕 이렇게 부르고, 산양왕 유휴유는 좀 탐욕스러운 면이 있다고 해서 숙부는 도적왕이야 라고 했고, 강하왕 유희는 조금 바보 같은 면이 있어서 유희 숙부는 나기왕이야 라고 불렀어요. 자,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이가 몸이 뚱뚱해서 돼지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유욱이었어요. 자, 오늘 돼지 멱 좀 따볼까 하면서 이 땅에 구덩이를 파서 물과 진흙을 채우고 돼지우리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숙부 유욱의 옷을 벗겨가지고 자, 돼지야 들어가 하면서 그 구덩이에 밀어 넣어요. 그리고는 이 밥과 반찬을 이 구유통, 그러니까 사료통에 넣어가지고 기어서 돼지처럼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하면서 낄낄대며 웃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날 유저업의 후궁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황궁의 기쁜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기쁜 날 돼지를 잡아야지 하면서 또 유욱을 끌고 나옵니다. 유욱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살인마왕이라고 불렸던 유휴인이 지금 돼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유저업이 왜 안 된다는 거냐? 기쁜 날 돼지 잡아야지 라고 물으니까 이 돼지를 지금 죽이기엔 아깝습니다. 폐하의 생신날 잡아서 이 간과 폐를 꺼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유저업이 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 생일날 잡자 하면서 유욱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유저업이 유욱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유옥을 살려냅니다. 자, 요 못된 이 유저업 또 사치도 빠지지 않아요. 옥, 금, 상아, 가죽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황실 전용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화려한 새의 깃털을 다 모아서 또 꾸며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나 황제야 하고 뻐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의 칙서를 포함한 조정의 재반 문서를 총괄하던 대법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유저업의 이 비행을 자주 막아서니까 앙심을 품게 돼요. 자, 그런데 유저업에게 또 총애를 받고 있던 환관 화원아가 있었는데 너무 자기한테 잘하니까 옛다 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하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물을 하사하려면 대법흥에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함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황제폐하의 면을 생각해서 절반 정도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화원아가 와, 나한테 내리는 재물을 감히 거기서 깎아? 하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유저업에게 폐하,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 궁중에는 두 천자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대법흥이 진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황제는 안천자,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면서 속살거린 겁니다. 자, 여기 완전 열받은 유자업 바로 대법흥을 면직시키고 귀양을 보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유자업은 원래 태자 시절에 혼인을 해서 태자비 하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씨가 일찍 사망을 해서 유자업이 황제가 됐을 때는 황후가 없이 즉위를 했어요. 황후는 없다고 해도 여자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또 황후무도한 여자들을 또 가까이 하면서 황후무도한 짓을 했겠죠. 자,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자업에게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가 바로 산음공주예요. 이름 유초. 이 산음공주는
굉장히 잘생긴 인물 좋기로 소문난 이 부마도이 하집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고 풍류를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 좋아 풍류지 이 동생 유자업 못지않은 정말 어마무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했던 산음공주. 자, 이 친동생 유자업에게 눈길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이 둘은 이복남매 아니에요. 동복남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그 왕헌원, 왕항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쵸? 특히 유자업도 우리 누나가 진짜 미모만큼은 정말 뛰어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늘 산원공주의 아름다움을 좀 탐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녀를 궁으로 불러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고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인지 회계군 장공주, 그러니까 회계군이라는 땅을 내려서 군왕과 같은 복록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산음공주 유자업에게 비록 남녀가 서로 다르지만 저와 폐하께서는 모두 선제의 혈육이 아닙니까? 그런데 폐하께서는 이 육궁에 10,000명이 넘는 궁녀를 가지고 있으시고 저는 딸랑 부마 1명만 가지고 있으니 이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유자업, 누이 듣고 보니까 그런데?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누이에게 선물을 주지 라며 예쁜 남자들만 골라서 누이에게 30명의 남총을 하사하게 돼요. 이들을 이제 면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카락이 검고 빛나는 미남자들인데 이 미남자 면수들을 이제 30명을 하사하게 된 거죠. 야, 얼마나 이제 신이 났을까요? 산운공주는 그렇게 황제가 하사한 남총 30명과 함께 밤낮으로 즐기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도 부족했었나 봐요. 다른 남자를 노리게 됩니다. 당시 이 송나라에는 2명의 미남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산음공주와 결혼을 한 하집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러니까 장공주다, 그쵸? 남군 공주에게 장가든 저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가 언해인, 저연의 자는 언해입니다. 그러니까 저연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연은 남군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군 공주가 누구냐? 송문제 유일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자업 산음공주의 고모와 결혼을 한 거니까 저연은 두 사람의 고모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 황궁에서 퇴거를 할 때 이 잘생긴 저연을 보기 위해서 황궁에 있는 궁녀들 다 몰려가서 숨어서 진짜 저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다니, 우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라고 외쳤고, 외국 사절들도 저연을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그 인물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산음공주 역시 저연을 딱 보니까 저 남자 너무 멋있는데 나 공주인데 저 멋진 미남자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고모의 남자인데 자기가 고모의 남자를 바로 자기 이름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 유자업에게 나 저연이 갖고 싶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집에 데려가서 그 미모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라면서 조릅니다. 그러자 유자업이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내가 누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저연을 누나 집에 보내는 그 정도야. 그 나머지는 누나 제주껏 한번 해봐 라면서 저연에게 산음공주의 집에 가도록 명을 내립니다.
자,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산음공주의 저택으로 가게 된 저연. 자, 그런데 그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공주가 요염한 자태로 다가와서 유혹하고 막 요염한 미소 짓고 하는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니 뭐 술 좀 마셔봐요 하면서 터치도 해보고 이러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음공주가 굉장히 속이 탔겠죠. 그래서 그대는 이 구렛나룻이 철극과 같이 강한데 어찌 조금도 사내답지 못한가 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사내라면 이렇게 예쁜 나를 두고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그러자 저연이 소인 비록 재능은 없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완강히 버팁니다. 어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유혹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저연을 내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안달복달을 하며 정복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저연이 당신이 공주이니 당신을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를 이렇게 핍박하신다면 제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며 계속 자신을 이렇게 흔든다면 자결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게 되죠. 와, 이 남자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연이 절대 자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공주는 결국 저연을 10여일 만에 놓아주게 됩니다. 뭐 나에게는 30명의 남총이 있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이제 보내준 거죠. 자, 이렇게 산음공주가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 유자업 역시 궁 안에 있는 여인들은 다 어항 속의 물고기라 재미없어 하면서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그의 막장스러움이 드러납니다. 그가 눈길을 돌린 여인은 바로 고모인 신체 장공주 유영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일용의 딸인 거죠. 신체공주는 당시 30살에 가까운 그런 정도 나이였는데 또 아름답기로 얼굴이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스레하고 굉장히 또 미모 뿜뿜하기로 소문이 났고 기록에도 남아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고모를 맨날 볼 때마다 고모로 본 게 아니라 또 여인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또 신체공주를 속여서 황궁으로 입궁을 시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신체공주를 범하려고 했는데 공주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저는 황제의 고모입니다. 황제는 이런 폐륜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유자업이 아니 뭐 누이하고도 동침을 했는데 고모와 안 될 게 무엇이요 하면서 계속 달려들죠. 신체공주가 끝까지 저항을 하니 유자업은 칼까지 들이대면서 이 신체공주를 위협했고 결국 신체공주는 황제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고모인 신체공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유자업은 그 후로도 공주가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신체공주는 당연히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 신체공주의 작은 아들이 갑자기 병이 나서 이 부마 영삭장군이 공주를 집으로 좀 보내달라라는 전가를 보내와요. 영삭장군 하매가 이 신체공주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부인이 궁으로 간 후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집으로 좀 보내줘라 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유자업이 궁녀를 하나 죽여서 관에 딱 넣은 다음에 공주가 급사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공주의 시신을 보냅니다. 아니 궁에 갔던 공주가 갑자기 죽었다고? 깜짝 놀라서 관을 받아봤겠죠. 그런데 관을 열어보니까 한 여인의 시신이 들어있고 신체공주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상처가 가득해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를 알아볼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은 아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공주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황제가 얘기를 하고 받았으니, 이제 공주의 예로 장례를 치른 다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이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황제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고 황궁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 분노를 또 감출 수 없었던 함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며 황제 유자업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는데, 또 이 사실을 밀고 한 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 역으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모를 차지하려고 고모부를 죽인 것이죠. 고모부를 죽인 유자업은, 자, 이제 고모는 더 이상 돌아갈 데도 없어, 이제 내 거 해 하면서 궁에서 마음 편히 지내게 하는데, 신체공주를 귀빈으로 봉해요. 그런데 또 성의 같은 게 또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선례가 있었잖아요. 사촌 여동생들 불러서 성 바꾼 선례가 있었던 걸 봤잖아요. 그래서 고모의 성을 사씨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귀빈이 된 거죠. 그리고는 고모, 내가 고모를 너무 총애해서 황후로 봉하려고 해 하면서 이 귀빈을 황후로 올리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완강히 사양을 하는 바람에 이 황후로 봉하지는 못했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일을 많이 벌인 유자업. 그런데 그의 잔혹한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황궁의 숙부들을 계속 잡아두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숙부들에 대한 불안감, 시기심을 계속 느껴서 이들을 어떤 구실을 찾아서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업이 건왕왕 유효인과 그의 어머니 진태비를 끌어오게 해요. 진태비의 나이는 당시 불혹에 가까웠지만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유자업은 우의장군 유도융에게, 봐봐, 유효인 엄마 봐봐, 진태비 봐봐, 아, 딱 봐도 너무 예쁘지 않냐? 갖고 싶지 않냐? 하면서 아들 유효인이 보는 가운데 진태비를 겁탈하도록 명합니다. 정말 잔혹한 짓이죠. 그리고 좌우에 있는 시종들에게 만약 유효인이 놀라거나 분노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를 바로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진태비는 엄청난 치욕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치욕을 참아냈고, 유효인 역시 온몸에 힘을 주고 그 수모를 꿋꿋이 이겨냅니다. 자, 그렇게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자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가 친척 중, 그러니까 이 황족 여자들을 전부 다 이 황궁 후원의 화림원 중림당으로 다 불러들여요. 다 모여. 그러니까 뭐 숙모, 백모, 뭐 누나, 여동생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주위에 있던 시종과 신하들에게 그 자리에서 다 옷을 벗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라, 그러니까 겁탈을 해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당연히 이 여인들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시종들은 자신들도 황제의 명을 듣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그 여인들을 붙잡으러 다니게 되죠. 자, 이에 남평왕 유사기의 왕비인 강씨가 유자업을 보며, 이 여인들은 모두 폐하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토록 욕을 보이십니까? 하며 큰 소리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황명을 거역하느냐? 하면서 이대로 내 말을 거역하면 너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겠다 라는 협박을 해요. 그런데도 강씨는 이런 황명은 받들 수 없습니다 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유자업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채찍으로 100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아들을 끌고 와서 그녀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나머지 황족 여인들은 벌벌벌 떨면서 황제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아주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유자업은 이 광경을 흐뭇한 표정으로 즐기며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자, 유자업이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정말 개망나니 짓이 맞잖아요. 개망나니처럼 굴자 유자업의 숙부 중 태제로 세워졌던 태제 유의공이 그냥 볼 수 없다 하며 유자업을 패출시킬 계획을 세우는데 또 부하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또 유자업의 귀에 들어갔고 유자업은 유의공과 유의공의 4아들을 모두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팔다리를 절단하고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누나를 뽑아서 꿀에 재워놓는데 그거를 귀목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눈날 떡이라고 해야 될까요? 풀이하면. 그러니까 누나를 꿀에 재워놓는 귀목종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토록 황음무도한 짓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던 유자업은 또 그 화림원 중림당의 궁녀들과 시종들을 다 풀어놓고 다 벗어 하면서 또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했고 자신도 그 속에 섞여서 함께 즐겼는데요. 갑자기 개, 말, 양 등등등의 동물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니 궁녀들에게 그 동물들과 수간을 하도록 명합니다. 한 궁녀가 도저히 그것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비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궁녀를 죽여버립니다. 거부하면 죽음뿐이라는 생각에 다른 궁녀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참으며 이 황제의 명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며 낄낄대는 황제 유자업. 그리고 그런 미친 짓을 하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꿈에 한 여자가 나와서 너는 폐악하니 내년 곡식이 있기 전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며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이 너무 수박했던지 요거를 좀 순화해서 어떤 책에는 나체로 숨바꼭질을 시켰는데 거절해서 목을 뱉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더한 짓을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깬 유자업,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하면서 꿈에서 본 여인과 닮은 궁녀를 찾아다녀요. 너 닮았네. 네가 내 꿈에 나왔지 하면서 그 궁녀를 찾아서 궁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방금 죽인 그 여인이 꿈에 나와서 너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어 하늘에 너에게 죄를 다 고해 바쳤다 하면서 또 막 욕을 퍼붓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겠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두렵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유자업이 도대체 이 꿈을 자꾸 꾸는 이유가 뭐야 하면서 무당들을 불러들이는데 무당들이 또 후원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자업이 귀신이라면 별일 아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법사라고 불렸는데 설마 이런 잡귀신을 무서워하겠냐? 귀신 잡으러 가자 하면서 이 육궁에 있는 비빈들, 궁녀들 다 끌고 또 이 무당들까지 다 끌고 귀신을 잡겠다며 중림당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활과 화살을 들고 중림당에 가서 귀신아 어디 있냐 하면서 귀신의 흔적을 막 찾는데 귀신을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귀신이라고 하고 활을 쏘아서 귀신을 죽이는 그런 의식을 열게 해요. 그리고는 자, 귀신 죽였으니까 이제 됐다 하면서 또 신이 나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막 또 술판을 벌입니다. 술판에 음악이 빠지면 안 되지. 풍악을 울려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유자업의 신복들, 그러니까 의복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수적지라는 사람과 강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과 그리고 순우문조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돼지왕이라고 불렸던 유혹은 언제든 돼지 잡자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언제 황제의 손에 죽을지 몰라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자신의 비서 중에서 원전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원전부가 이 황제의 의복을 담당하는 수적지와 동향인 거예요. 우리가 고향이 같은 동양 사람이야 하면서 일단 친해져요. 그리고 수적지를 회유합니다. 언제 우리 둘 다 목 날아갈지 몰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황제를 쳐야 돼. 라고 해서 계속 음모를 꾸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황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황제를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고심을 하던 수적지가 그럼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신복들과 결탁을 해서 황제를 죽일 음모를 세웠던 것이고요. 유자업이 중임당에서 또 술판을 벌이던 그날 칼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아니, 내 신복이라고 믿었던 수적지가 칼을 딱 들고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하고 깜짝 놀란 유자업이 수적지에게 활을 쏘게 되는데 활이 빗나가죠. 자, 그러자 깜짝 놀라서 그대로 달아나자 수적지가 유자업을 쫓아갔고 결국 유자업은 수적지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악행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놀랍게도 유자업은 황제에 오른 지 겨우 1년 만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그를 계속 살려두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신복에게 죽임을 당한 유자업, 그의 시신은 오랫동안 중림당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자업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유휴인가, 그러니까 숙부 유휴인가 유휴우가 이 돼지왕으로 불렸던 유욱에게 이제 걱정할 거 없다. 황제가 죽었다. 라며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그리고 수적지에게 상동왕 유욱이 태왕태후의 명을 받아서 광폭한 군주를 제거하고 세상을 평정하였다라고 선포하도록 이릅니다. 자, 이렇게 유자업이 죽었으니 유자업의 비호를 받던 황제의 누이 산음공주,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란죄로 결국 사형을 받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녀의 남총 30명도 모두 순장되어 그녀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당시 산음공주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자, 유자업의 시신 아무도 거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신을 거둔 것은 유욱의 처형 황욱이었습니다. 유자업이 이제 황제로 등극했을 때, 이 나라도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재앙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세홍종이라는 사람이 예언처럼 말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 나쁜 놈이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황제인데 저렇게 그냥 시체를 널브러져 있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이 황욱을 불러요. 그리고는 어린 황제가 진짜 폭군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 천하의 주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천하가 어지러워질 걸세 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자업의 시신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자업은 폐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폐제는 폐위된 군주나 뭐 이렇게 잘못돼서 쫓겨난 그런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제 유자업 이야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고 유자업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